당 대표 후보만큼이나 최고위원 후보들 역시 적극적으로 표심 잡기에 나서고 있는데 대구 경북의 유일한 후보로 영남권 공천 학살을 막는 게 내 사명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후보. 영남권 공천 학살이 또 반복되지 않겠느냐. 당 지도부에 입성해서 지역 정치권을 황폐화시키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제가 책임지고 막아낼 생각입니다. 청년 최고위원 선거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장해찬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 후보. 장해찬이 나가서 확실하게 매듭을 지어라라는 그런 당원들의 명령이 떨어졌다고 개인적으로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차기 총선 승리의 적임자라며 목소리를 높이는 최고위원 후보들. 김재원 최고위원 후보, 장해찬 청년 최고위원 후보가 본 전당대회 막판 변수와 전국 현안. 집중 분석합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경선 열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당대표 선거만큼이나 최고위원 후보 선거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김재원 최고위원, 장해찬 청년 최고위원 후보와 함께 전당대회 판세, 전국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전당대회 이제 열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네. 후보별 지지율 판세를 보면 여전히 좀 엎치락뒤치락하는 그런 모습도 볼 수 있는데 현재 지지율 흐름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먼저 김재원 후보부터 말씀해 주실까요? 옆에 있는 우리 장해찬 후보는 독보적으로 1등이고요. 네. 저는 이제 간당간당한 상황이라서 지금 한 표가 아쉽다고 우리 유권자인 당원 여러분들께 전화도 하고 찾아가기도 하고 네. 또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그 설명도 하고 그런 선거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네. 청년 최고위원 후보 4명 중에 1명 뽑게 돼 있잖아요. 네. 방금 제 김재원 최고위원 후보께서 말씀하셨듯이 장해찬 후보는 여론조사에서 선두입니다. 어떻게 승부에 자신 있으십니까? 제가 최근 여론조사에서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게 장해찬이 예쁘고 장해찬이 잘해서가 아니라 네. 저는 윤석열 정부 제대로 일할 수 있게 좀 도와주는 지도부 보고 싶다라는 당원들의 열망이 모인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지도부에서 우리 당원들 표현을 빌리자면 네. 지긋지긋할 정도로 윤석열 정부와 대통령을 흔들지 않았습니까? 그런 모습을 두 번 다시는 보면 안 된다라는 이 당심이 반영된 결과인 것 같고요. 특히 이번 선거의 특이점이라면 네. 본인의 비위 문제로 인해서 당원권이 정지된 이준석 전 대표가 마치 자기가 후보인 것처럼 더 많이 방송에 노출되고 있거든요. 네. 이런 모습 보기 싫다 하는 당원들의 준엄한 채찍도 저를 네. 지지해 주시는 것으로 대신 표출되는 것 같아서 더 겸손하게 더 낮은 자세로 최선을 다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준석계로 불리는 이른바 천하용인, 천하람, 허은하, 김용태, 이긴 후보들의 움직임도 주목되는데요. 이준석 전 대표 혹시 옆에서 지금 적극 지원하는 모습입니다. 김재원 후보께서 보시기에 이 전 대표의 움직임이 전체 판세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이제 이준석 전 대표가 사실 그 당원권 정지되고 그러는 과정에 비대위로 가고 또 그것이 이제 전당대회로 넘어왔거든요. 그럼 네. 일단은 이준석 전 대표 개인의 문제에서 비롯된 사안이기 때문에 조금은 좀 자숙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그 상황인데 자기가 출마하지 못하니까 무슨 분신 아바타를 4명이나 내보내서 후보를 출마시키고는 또 본인은 후보보다 더 열심히 뛰어들어서 네. 좀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이제 초기에 말씀하신 그 4명의 아바타 후보들이 주목을 받게 하는 데는 성공했어요. 네. 근데 특히 이제 최고위원 후보 그 허은하, 김용태 후보는 컷오프를 통과하면서 현직 국회의원들 무려 3분이나 컷오프에 떨어졌거든요. 그렇죠. 그까지는 괜찮은데 사실 우리 이 당원들이나 국민들은 유권자 입장에서 후보자를 선출하고 싶지 그 후보자의 전 대표의 아바타를 선출하고 싶지는 않거든요. 네. 이분들의 장점도 있을 텐데 허은하든 김용태든 이분들이 더 이상 그 지지를 받거나 지지율을 네. 더 높이는 일에는 본인들이 뒷전에 물러나고 이준석 전 대표가 전면에 나서는 꼴이니까
그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고요. 네. 또 당원들 입장에서는 사실 이준석 전 대표가 당 대표인 시절에 과연 이게 당이 잘 운영이 되었는가, 아니면 이게 뭐 사실 하루가 멀다 하고 국민들 가슴을 졸이는 일이 있었는 그런 상황이 있었다고 좀 기억을 할 텐데, 그런 면을 아마 계속 그 반복해서 기억하게 만들기 때문에 지금은 상황이 오히려 나쁜 방향으로 전개되지 않을까. 즉 지금 4명 후보는 이준석 전 대표 때문에 도리어 자신들의 장점도 부각시키지 못하고, 아마 선거가 끝나면 그분들은 이준석의 아바타라는 낙인이 찍혀서 정치적으로는 또 좋은 성과를 내지 못할 가능성도 있겠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네. 있습니다. 장해찬 후보님은 어떻게 보세요? 청년 최고위원 선거 역시 지금 뭐 친윤석열계, 친이준석계로 나뉘면서 지금 서로를 향한 네거티브 공세가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저도 이준석 전 대표의 이런 부적절한 전대 개입, 또 선거운동 행위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한 가지 아쉬운 게 나온 다른 후보들 하나하나 면면으로 따지자면 우리가 정책 이야기도 많이 할 수 있고 각각 고유한 특성에 대해서 좀 담론을 풍부하게 만들 수도 있는데 네. 이준석이라는 당원권 정지된 전직 대표가 여기에 참전함으로 인해서 결국 이준석의 방식에 동의하느냐 동의하지 않느냐, 이준석이 잘했냐 못했냐로 선거에 하나의 또 프레임 축이 만들어진 측면이 있습니다. 네. 이게 이번 전당대회를 풍부하고 건강하게 만드는데 별로 도움이 안 되는 방식이라고 생각해서 네. 이 전당대회를 빌미로 본인의 어떤 이 정치 재개, 이 욕심을 실현시키기 위한 이준석 전 대표의 행태가 청년들의 선거에도 저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저렇게 말도 안 되는 행위를 하는데 그걸 비판하지 않을 수 없고, 그걸 비판했더니 또 이준석만 문제냐, 뭐 친윤도 문제다, 이렇게 공방이 계속 오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네. 만에 하나 이준석 전 대표가 나서지 않고 그를 따르는 후보들도 이준석 아바타임을 자처하지 않았다면 각각의 특성을 가지고 정책 문제나 훨씬 다른 이야기를 할 여지가 저는 더 늘어날 수 있었을 것이다. 네. 라는 점에서 이 전 대표가 이번 전당대회에 사실상 참여를 하고 있는 것이 본인 개인이나 그 후보들에게도 저는 역효과가 난다고 보지만 전대 전체를 건강하게 만드는 데도 좋지 않은 효과를 내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선거 국면이니까 어차피 이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짧게 한번 여쭈면 장 후보가 보기에는 이준석 전 대표는 국민의힘 안에서 함께 해야 할 당원입니까? 글쎄요, 저는 최근 계속 보여주고 있는 언행을 보면 이 당이라는 울타리 수위를 넘어서고 있다. 네. 그리고 또 얼마 전에 나왔던 한 방송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결정적 혐의 중 하나인 성남FC 사건과 관련해서 이게 유죄가 되면 다른 지자체장들도 힘들어진다면서 마치 민주당 대변인들이 방송에서 비호하는 듯한 이야기를 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단순히 윤석열 정부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을 한다고 해서 문제가 아니라 이재명 대표와 관련한 스탠스를 봐도 과연 국민의힘 정치인이 할 수 있는 발언인가 의심할 만한 대목들이 네.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대에서 당원들의 심판을 받을 것 같고, 전대가 끝난 이후에도 이준석 전 대표가 정치적으로 본인의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대표 후보들 세 차례 TV 토론회에서 뭐 선두인 김기현 후보를 견제하는 모습인데요. 전당대회 과정에서 김기현 후보의 울산 땅 투기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3명의 후보가 연이어 지적을 하고 있는데 김재원 후보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근데 이제 그 문제는 사실 그 2018년도 네. 그 당시 지방선거 때 그때 이제 송철호 그 전 울산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민주당과 그 당시 문재인 청와대에서 문제 제기를 그 선거 한 1년 전부터 문제 제기를 하고요. 그걸 가지고 굉장히 그 사법적으로도 그 수사를 한다든가 또는 조사를 하고 그것을 또 소문으로 퍼뜨리고 언론에 보도하고 네. 그렇게 해서 그때도 상당한 검증이 이루어졌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결국에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때 문재인 청와대에 있던 분들이 뭐 정무수석실부터 시작해서 온갖 그 수석실이 다 관여해서 부정선거에 나섰다는 것이 밝혀졌지 않습니까? 네. 그때 만약에 이 사안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위법 행위가 있다든가 또는 부적절한 처신이 있었다면 아마 김기현 후보가 오늘날 지금 국회의원도 하고 여당의 당대표로 나섰겠습니까? 그리고 그때 그랬다면 당시 이제 청와대 근무하던 여러 명이 재판에 넘어가서 지금도 재판 중인 이런 사건이 있겠느냐는 거죠. 네. 저는 그런 나름대로의 검증을 거친 사안이 이 당대표 선거에서 다시 불거지고 그것이 이제
당내에서 자해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이 과도한 공격이다라고 네. 생각합니다. 물론 뭐 국민들이 이런 부동산 문제에는 좀 감정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땅값이 많이 올랐다.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정도라면 뭐 물어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네. 이건 그게 아니고 범죄자 취급을 하고 또 더 나아가서 이게 이제 사법적으로 결국 문제가 될 수 있도록 김기현 후보 스스로가 수사 의뢰를 해야 되는 이 상황으로 빚어진 것은 큰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후보들 가운데 김재원 후보가 대구 경북 지역의 유일한 후보다 이 점을 얘기했었잖아요. 네. 당선되면 영남 공천 학살을 책임지고 막아나겠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는데 네. 뭐 낙하산 공천이나 공천 학살 얘기가 당 내부적으로 나오고 있습니까? 뭐 그런 것보다도 지금 대구 경북의 우리 당원들 또는 정치인들이 느끼는 굉장한 문제의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냐면요, 사실 대구 경북은 과거에 우리 대한민국 역사에서는 6.25 사변 때 낙동강 방어선을 마지막 보루로 해서 대구 경북이 우리 대한민국을 막아내기도 했고 또 근대화 산업화 시절에는 박정희 전 대통령, 노태우 전 대통령,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을 배출하고 그다음에 그 정치적 기반이었거든요. 그래서 대구 경북의 국민의힘 당원들은 사실 이 나라 보수 정치를 지탱해온 근간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랬기 때문에 뭐 당내 경선 때나 모든 때 하면 전부 보수의 심장이다, 정권의 산실이다 이렇게 부추기면서 정작 총선 때만 되면요. 대구 경북에는 뭐 누구나 보내면 다 텃밭이라고 여기서 텃밭이고 그런 거죠? 누구나 보내면 다 뽑아주니까 그래서 이제 서울 수도권에서 많이 당선시키려면 인적 쇄신을 해야 되는데 네. 딴 데는 안 되고 결국 대구 경북의 그 국회의원들을 많이 쳐내는 방식으로 지금까지 해왔거든요. 제가 2004년에 39살에 국회의원 시작해서 20년이 됐는데요. 지난 5번의 선거 때 항상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경북 지역에는 재선 의원이 최다선 의원이고 그런 스케줄이네요. 뭐 이제 대구 지역도 마찬가지죠.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정치적으로는 사실 황폐화되고 말로는 보수의 심장 뭐 우리 국민의힘의 뭐 정권은 산실이라 하는데 막상 총선 때 되면 가장 천대받는 것이 대구 경북의 당원들이거든요. 아니 예를 들어 지역에서 정치인들이 지역 주민들로부터 비판을 받고 쫓겨날 위기에 있다면 그걸 바꿔주는 건 당연한 건데 네. 지역의 당원이나 지역 주민들에게는 한마디 상의도 없이 물어보지도 않고 마구 내리 꽂았단 말이죠. 내년 총선 때 고향 대구 경북으로 내려가실 계획이라고. 아니 그래서 저는 그런 한것 것을 같은데요. 지역의 당원들이나 지역의 유권자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의견들을 물어보고 경선을 해서 결정을 한다면 얼마든지 바꾸든지 뭐 그런 절차가 되겠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계속 악순환이 되풀이 되니까 네. 제가 나서서 이 악순환을 끊지 않으면 이 앞으로 대구 경북은 말로는 보수의 심장이고 정권은 산실이지만 정치적으로는 리더 하나 배출할 수 없는 네. 정권의 황무지가 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대구 경북의 영남 공천 학살을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겠다고 말씀드린 네. 겁니다. 장혜찬 후보님. 네. 사실 이번 이제 지도부 내년 총선 중요하잖아요. 네, 그럼요. 청년 최고위원 후보로서 내년 4월 총선의 공천이 과연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진다고 하고 보시는지. 김기현 후보가 뭐 대통령과 공천 문제 논의하겠다 이 얘기를 해서 또 안철수 후보한테 굉장히 공격을 받기도 했잖아요. 어떤 식의 공천 방향이 맞다고 보세요? 사실 이 공천이라는 것만큼 정치권에서 민감한 단어가 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제가 경험해 보지는 못했지만 방송 패널로서 쭉 지켜보면 매번 공천 관련해서 잡음이 많이 나오는 당이 항상 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공천이라는 것을 정말 소중한 어린 아이 다루듯 조심조심 다뤄야 한다는 전제가 형성돼야 되는데 네. 지금 아직 누가 당원들의 선택을 받아 당대표로 세워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를테면 천하람 후보나 이준석계 같은 경우는 특정 세력이나 특정 정치인들은 공천 안 준다. 그리고 본인 고향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강제로 보내겠다. 네. 뭐 이런 말을 너무 조심성 없이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 그런 신중하지 못하고 충동적인 발언을 최대한 지도부에서 자제하는 것부터가 올바르고 안전한 신중한 공천의 첫 단추다라는 말씀을 강조해서 한번 드리고 싶고요.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조화입니다. 매번 공천할 때마다 국민의힘은 외부에서 영입 인재를 막 찾아왔습니다. 네. 근데 정치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그리고
뭐 기업을 잘하거나 예를 들면 공무원 사회에서는 훌륭할지 몰라도 정무적인 능력에 있어서는 입증되지 않은 분들을 영입하면서 아까 김재원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천 학살의 그 대항마로 세웠거든요. 물론 새로운 인재 영입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당내에서 육성하는 인재의 소중함을 좀 알 필요가 있겠다. 네. 우리 당의 이번에 이 지방선거에서요. 청년 지방의원이 무려 311명 뽑혔습니다. 네. 역대 최다거든요. 제가 그분들 만나보니까 국민의힘 울타리 안에도 좋은 새싹들, 인재들이 많은데 우리가 그동안 시선을 너무 밖으로만 돌렸구나라는 아쉬움과 반성이 많이 들어서 네. 이번 공천에서는 이 외부에서 인재를 영입해 오는 것만큼 당에서 고생한 사람들을 알아주는 이 육성 인재에 대해서도 관심을 많이 기울이는 조화로운 공천이 되면 민주당에 비해서 잡음이 훨씬 덜 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정치권 일각에서는 또 내년 4월 10일 총선 전에 비대위 전환 얘기가 벌써부터 나돌던데 뭐 새 지도 선출하기도 전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데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근데 저도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사실 처음 들었거든요. 네. 지금 비대위가 되면 안 되죠. 그리고 비상 상황도 아니고 네. 아주 정상 상황으로 이제 지도부를 꾸리고 가서 아주 정상적인 방법과 가장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당을 운영해서 총선을 치러야 되죠. 그리고 아마 비대위를 이야기하는 분들은 이번 그 전당대회를 통해서 국민의힘의 지도부가 구성되면 거기에 불만을 품을 가능성이 있는 분들이 미리 이제 또 비대위라는 새로운 어떤 이슈를 내세우고 패자부활전을 생각하는 거 아닌가. 네. 더 나아가서 지금 꾸려질 지도부를 뒤집어 엎을 국리를 하는 반란 세력이 아닌가 뭐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이게 만약에 국가 체제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 반역죄가 될 텐데 뭐 당내에는 이런 분들도 다 끌고 가야 되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죠. 네. 두 분 이번 전당대회에서 남아있는 변수 어떤 게 있다고 보는지 우리 장해찬 후보께서 먼저 말씀해 주실까요? 네, 저는 이제 이준석 전 대표의 비호감 지수가 남아있는 변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처음에는 방송에 많이 나오고 인지도가 있다 보니까 그 이준석 전 대표가 미는 후보들의 어떤 인지도, 언론 노출을 상승시키는데 약간의 도움을 줬습니다만 지금 제가 전국을 다니면서 당원들 만났을 때는 이거 해도 너무한 거 아니냐. 오히려 이 전 대표에 대한 비호감이 역풍으로 작용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이 전 대표와 거리가 먼 난 대통령과 소통이 잘 된다라는 강점을 내세우는 친윤 후보들이 그 반사 이익을 누릴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네. 뭐 천하람 후보 오늘 MBN 여론조사 결과도 발표됐습니다만 두 자릿수를 기록하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컷오프를 통과했는데 네. 그 컷오프 통과 이후부터는 자신들의 정치를 했어야 되는데 그 이후에도 오히려 이 전 대표에게 계속 의존했던 것이 네. 오히려 그 천하용인이라고 하는 내 후보에게 전부 다 쓴 결과를 알려줄 것 같다라는 게 제가 바라보고 있는 전당대회 네. 남은 변수입니다. 김재현 후보는 어떤 게 남아있다고 보세요? 저는 이제 뭐 지금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변수는 다 나왔다고 보거든요. 네. 그리고 김기현 대표에 대한 뭐 인신공격성 그런 이슈 제기도 거의 이제 문제가 끝났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특별한 변수는 없이 현재 상황에서 이제 각 그 당협별 또는 이제 당원들의 그 여론 형성 이 과정에서 마지막 단계가 그 아마 서로 간의 대화라든가 이런 면에서 좌우될 것이기 때문에 네. 후보들은 한 표 한 표 그 모여 있는 당원들에게 직접 접근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네. 큰 변수는 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네. 청년 최고위원 후보로 나오셨으니까요.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던 네. 정순신 변호사가 자녀의 학력 문제로 하루 만에 물러났잖아요. 이게 인사검증 문제가 다시 불거졌는데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실 입장이 나온 것처럼 조금 네. 더 검증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제 이제 이 문제 그저께 밤 뉴스고 나오고 어제 오전부터 여론이 막 들끓기 시작했을 때 저도 뭐 내부적으로 밖에 알리지 않고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다. 빨리 자진 사퇴로 처리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많이 전달했습니다. 네. 저뿐만이 아니라 이 윤석열 정부에서 이 활동하고 있는 우리 국민의힘 내부의 여러 정치인들도 그런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루 만에 이 사의가 나오고 수용하는 방향으로 마무리된 건 불행 중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는 이런 문제에 있어서 이게 가족들의 문제라고는 하지만 국민적 눈높이가 더없이 높아진 만큼 더더욱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끝으로 짧게만 말씀드리면
지금 민주당의 수석 최고위원인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는 그 아들이 중학생 때 이 같은 학교의 여학생을 성추행도 하고 성희롱도 하고 연거푸 아주 집단적으로 괴롭혔거든요. 네. 그때 사과는 했습니다만 이 같은 사안에 대해서도 동일한 잣대로 민주당이 우리 국민의힘을 비판한 것만큼 정청래 의원의 의원직이나 최고위원직 수행에 대해서도 같은 잣대로 결단을 내려줬으면 좋겠다라는 당부의 말씀도 같이 드리고 싶습니다. 3월 임시국회 소집을 놓고도 여야가 지금 충돌하고 있잖아요. 네. 이게 가뜩이나 어려운 민생 상황에서 이 정치 실종 얘기 뭐 두 분 다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네. 우리 김재원 최고위원 후보는 여러 이제 정치 경험이 있으신데 이 난국 또 정부 여당 어떤 선택을 통해서 풀어나가야 한다고 보세요? 저는 이제 민주당이 아마 곧 정상화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에 이재명 대표의 그 구속영장 청구 사실을 해결하는 과정이 아마 민주당이 결국 이 위기에서 빠져나오는 방향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물론 이번에는 체포 구속 동의안이 압도적인 표결로 부결이 되겠지만요. 이 과정에서 국민들이 여론을 많이 듣고 난다면 이제 저 대북 송금 사건이 수사 중이니까 아마 그 범죄 사실까지 포함해서 다시 영장이 들어오면 아마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와는 이제 뜨거운 이별을 하고 정상화되지 않을까. 그러는 과정에서 아마 민주당도 이 나라를 조금 더 생각하고 국민들의 여론도 조금 더 듣고 하면 자연스럽게 정치가 정상화되지 않을까. 당장 민주당이 그런 선택을 하리라고 보지는 지금 않겠는데. 이번에는 뭐 예의상 말로는 뭐 온갖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은 민주당도 바보가 아닌데 그걸 지금 이재명 대표의 범죄 사실을 모를 리가 없거든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스스로가 이재명 대표의 그 범죄 내용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떤 반응을 하고 있다는 걸 알고 먼저 해결을 하리라고 봅니다. 권노갑 고문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번에는 총체적으로 일치 단결해서 부결시키고 다음에는 이재명 대표가 살신성인하라. 즉 교도소 문을 열고 직접 들어가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 민주당도 이제 그동안의 여러 가지 죄가를 스스로가 돌이켜보고 아마 정치도 복원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쨌든 민주당이 좀 바뀌는 상황이 돼야만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지금은 민주당이 아무리 바뀌려고 내부적으로 노력해도 이재명 대표라는 저분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네. 우리 경제 버팀목인 수출마저 줄어들고 무역 수지 적자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한데요. 정치는 왜 하고 왜 지도부가 되려고 하는지 국민을 위한 정치는 어떤 건지 되짚어보는 전당대회가 됐으면 합니다. 오늘 두 분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제부터 시작해서 그 자녀의 학폭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일파만파 상황이 번지고 있지 않습니까? 필요하다면 관련 대응 TF를 꾸려서 이 학교폭력 관련된 진상을 규명하고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의 그런 동기라는 점이 작용하지는 않았는지, 그래서 부실하게 검증된 것은 아닌지도 명명백백하게. 학폭을 무마시킨 아버지의 법폭입니다. 검찰 식구 챙기다가 나라 말아먹게 만들 인사입니다. 중간에 뭔가 점검해 볼 문제는 있다고 봅니다. 다시는 이런 일들이 없도록 인사 추천 검증 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어제까지 지어보니까 제 주변에 압수수색 횟수가 332번 지금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압수수색 구속영장 남발하는 거, 이게 검사 독재 정권이라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법원에 출석하는 것도 이렇게 두려워합니까? 오죽하면 민주당 내부에서 부결시킨 다음에 당대표 그만두라는 얘기가 나오겠습니까? 네, 정치권 흐름 짚어보겠습니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경찰의 수사 전담기구인 국가수사본부의 2대 본부장으로 임명된 정순신 변호사 임명 하루 만에 물러났습니다. 과거 아들의 학교 폭력 또 대응 과정에서의 문제점 등이 불거졌는데요. 이게 5년 전에 이미 보도된 사항이라고 하는데 홍석준 의원님, 임사 검증이 왜 안 됐을까요? 예, 상당히 이 부분이 좀 아쉬운 어떤 그 입장입니다. 특히 뭐 대통령실에서도 이제 유감 표명을 했습니다만은 지금 국민의 어떤 눈높이가 자녀의 문제,
특별히 최근에는 또 학교 폭력, 학폭의 문제는 굉장히 민감한 사항인데 네. 좀 이 문제가 인사 검증에서 체크되지 않았다는 것은 상당히 좀 아쉽고 뭐 최근에 저 안우진 선수 같은 경우 학폭 때문에 WBC 참여도 이제 못하는 그런 어떤 사태도 터졌는데 네. 특히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학폭 자체에 대해서도 문제이기도 하지만 학교 폭력 이후에 이루어진 부모들의 어떤 그 강제 전학에 대한 어떤 그 소송, 네. 이의 제기 뭐 이런 것들이 더 좀 큰 어떤 문제가 되었었고 그런 것들이 상대방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더 2차 가해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네. 이런 문제를 체크하지 못했던 것은 상당히 큰 실수고 다시는 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인사 검증 라인을 좀 많이 좀 강화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윤기 의원님, 대통령실은 과거 정부처럼 사찰 수준의 검증이 불가하다, 인사 검증에 한계가 있었음을 인정했는데요. 이 한편에서는 검찰 출신들이 검증 라인을 장악했기 때문 아니냐, 또 이런 비판도 나오네요. 그러니까 뭐 과거 정부 탓하다가 본인들이 잘 못하고 있는 것까지 지금 부정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 이것은 말도 안 되는 변명이라고 저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사찰 수준의 뭐 검증이 불가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아까 앵커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5년 전에 이미 보도를 통해서 전 국민적으로 다 관심을 받았던 그런 사건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사찰 수준이라고 뭐 그렇게까지 검증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변명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한동훈 장관께서 자기가 대대적으로 인사정보관리단을 만들어서 이 사람들 추천하는 것을 손보겠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네. 심지어는 미국 FBI처럼 하겠다면서 미국을 다녀오시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게 인사정보 관리를 잘 하겠다고 대대적으로 이제 공언을 해놓고 이렇게 놓친 것은 정말로 잘못된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네. 검찰 출신들이라면 웬만하면 다 알고 있었을 것 같은데, 제 추측으로는 이 정도 사안은 별것 아닌 것 아니냐 하고 넘어갔을 수도 있다라는 저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결국에는 경찰 수사마저 소나기에 넣으려고 한다는 한간의 비판들이 있는데, 실제로 대화가 통하는 사람들이 경찰 수사 우두머리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뭐 인사 검증보다는 실제로 본인들과 대화가 되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 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야욕에서 이 사건이 불거지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추측해 봅니다. 홍 의원님, 네. 정순신 본부장 어제 오전 11시만 해도 이게 출근 의사를 분명히 했는데요. 갑자기 사의를 표명하게 된 배경에는 어떻게 대통령실의 의지가 반영됐다고 봐야 합니까? 예, 저는 뭐 좀 반영했다고 봅니다. 네. 이게 생각보다 어떤 국민들의 어떤 정서 감정을 좀 많이 건드려서 예상의 어떤 여론 어떤 또 지금 동향이 좀 뭐 그 심상치 않고 특히 지금 정순식 변호사가 그 한동훈 지금 장관과 또 사시동기라는 이런 네. 어떤 게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문제를 좀 어물쩍 넘어가서는 불필요한 또 오해를 좀 크게 좀 받을 수 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대통령실에서 좀 단호하게 좀 대응을 좀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네. 민주당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어쨌든 그 문제가 제기된 지 하루 만에 뭐 전격적인 사의 표명을 했잖아요. 어떤 배경에서 그런 결정을 했다고 보세요? 아마 정순신 변호사가 한 2가지 정도의 부담감을 안고 있지 않았을까 네. 싶기도 합니다. 그것이 결국에는 정권에 대한 부담감이 첫 번째로 있었을 것이고요. 그리고 네. 두 번째는 자기 아들에 대한 신상과 관련된 이런 부담이 네. 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정권의 안위에 대해서는 뭐 말씀드리지 않아도 많은 국민들께서 이미 판단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학폭을 방관했고 이것을 두둔하려고 했던 모습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많은 실망을 했었을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첫 번째 부담을 정부에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을 것이고, 실제로 두 번째 아들 입시와 관련된 내용은 학폭 논란으로 사실 강제 전학을 가처분 신청으로 막지 않았습니까? 여기에서 네. 사실 서울대에서는 추가적으로 검증 자료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아직까지 그것이 한 매체에 따르면은 징계 감점 여부가 나오지 않았다고 보도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이것이 우리가 조국 장관 사건 때 보면은 그 결국에 책임지는 사건들은 입시 비리와 관련된 것들은 이 자녀에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데, 여기에서 본인이 그 자리를 유지하려고 한다면 아들에게도 혹시나 부담을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부담도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네. 그러나 이것도 서울대 차원에서 아마 조사가 진행이 돼야 될 것 같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열흘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홍석준 의원님, 네. 김기현, 안철수 지금 양강 구도가 흔들리는 판세가 되고 있다, 이런 분석들이 최근에 많이 나오는데 내부에서 보시기에 전당대회 판세 어떻습니까?
예, 그 사실 이번 저희 전당대회는 사실 여러 가지 좀 우여곡절이 참 있었죠. 그래서 나경원 전 대표가 이제 그 후보 이제 출마를 이제 못 하고 난 다음에는 사실은 안철수 후보 측에서 그 반사적 이익을 보면서 한때는 안철수 후보가 1위로 치고 나가기도 했고 상당 기간 동안 뭐 양강구도를 했습니다만 지금은 이제 완전히 이제 김기현 그 후보 독주 체제가 된 것 같고 오히려 지금 안철수 후보는 지금 천하람 후보에게 지금 지지율에서 지금 쫓기고 있는 그런 형국이기 때문에 지금 양강 체제는 완전히 이제 꺾인 것 같고 오히려 지금은 지금 1차 투표에서 결선 투표 없이 김기현 대표가 과반을 넘느냐 안 넘느냐 이것이 이제 좀 관전 포인트인 것 같고 또 최고위원 선거는 아직까지도 여러 가지 조금 경쟁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점이 이제 남은 어떤 기간 동안에 어떤 관전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상대 당 얘기이긴 하지만은 이 결선 투표가 있어서 그런지 후보들 중에는 일단 이 일을 하고 보자 이런 또 전략들이 보입니다. 황교안 후보는 지금 연일 김기현 후보의 땅 문제를 지적하고 천하람 후보를 지지하는 이준석 전 대표는 또 안철수 후보가 이게 연설에 뭐 알바를 동원했다 이런 의혹을 제기하고 있어요. 물론 안철수 후보는 즉각 부인을 했습니다만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득만 하자라고 하는 전략이 사실 우리 눈에도 보일 정도다.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천하람의 등장으로 안철수의 지지율이 떨어지기 시작했고요. 사실 지금 관전 포인트라고 하나가 봤던 게 황교안을 칭찬하면서 손을 잡는 모습을 천하람 후보가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이거는 나중에 2등을 해서 결선 투표에 갔을 때 그 황교안 후보가 가지고 있는 지지세를 어느 정도 끌어안으려고 하는 전략이 아닐까. 그래서 이렇게 손을 잡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안철수 후보와 알바와 관련된 내용들은 논란이 저는 계속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안철수 지지자라면은 점포 안에 이재명 배지를 달고 할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안철수가 만약에 당대표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 논란은 계속적으로 문제 제기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홍 의원님, 김기현 후보와 안철수 후보 간의 신경전 말 그대로 점입 가경인데요. 김기현 후보가 이게 진흙탕 전대로 만든 안철수 후보에게 사과를 요구했고 안철수 후보는 도덕성 검증이 중요하다. 이 뜻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 내부에서 우려의 목소리는 없습니까? 예, 상당히 지금 우려의 목소리들이 현역 의원이라든지 당협위원장 중심으로 좀 있는데 물론 이제 이런 어떤 전당대회를 통해서 후보들의 어떤 도덕성 검증은 이제 굉장히 좀 중요한 어떤 문제이죠. 그런데 의외로 이런 문제를 황교안 대표가 먼저 꺼냈고 지금은 이제 막판에 어떻게 보면 좀 가장 중요한 좀 이슈가 되다시피 했는데 근데 사실은 이제 이 문제가 뭐 어제 오늘 문제도 아니고 민주당에서도 꾸준히 제기해왔던 어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과거에도 그 지금 김기현 대표가 주장을 했던 민주당 의원들에 대해서 허위 사실 유포로 이제 무고죄로 이제 고발하기도 했는데 사실 이제 이 문제는 이미 이제 상당 부분 이제 검증이 다 이제 끝난 부분에 대해서 너무 막판에 지금 이슈화를 통해서 지금 경쟁 후보들에서 대해서 이제 공격하는 게 당 전체적으로 봐서도 그렇게 지금 현재는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 않다고 하는 것들이 지금 현재 대다수의 지금 현재 어떤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땅 투기 의혹 제기에 지금 민주당 동참한 상황이죠. 동참을 했다기보다는 과거에 이미 한 차례 문제 제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김기현 후보가 양해원영 의원을 상대로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을 했었는데요. 양해원영 의원은 이거에 불기소 처분을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문제가 여당의 전당대회에서 불거지자마자 황운하 의원과 간사 양해원영 의원을 이렇게 합세시켜서 우리도 이 진상조사를 한번 이뤄내보자 하는 그런 것에는 이제 추진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당대회 이제 12일 남았는데 표심을 가를 막판 변수는 어떤 것으로 보세요? 저는 지금 뭐 크게 막판 변수 될 거는 사실 없다고 봅니다. 이미 뭐 도출됐건 다 1차에서 끝날 것 같습니까? 아니면 결선까지 갈까요? 글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예측하기는 쉽지 않은데 이제 결국은 그 여부는 이제 K보팅부터 이제 3월 4일, 5일 그리고 K보팅을 못 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ARS로 통해서 3월 6일, 7일 하는데 그만큼 지지자들이 이제 응답을 어떻게 조직적으로 빨리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이제 막판 이제 그 득표율과 또한 지지율이 결정됨으로써 이제 1차에서 끝날 여부가 판가름된다고 봅니다. 사실 한 발짝 떨어져서 훈수 보는 분들이 더 잘 볼 수가 있을 텐데
전 의원 보시기에 결선 투표 갈까요? 결선 투표는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원래 김기현 후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고정표의 모습들을 많이 보였거든요. 그러나 네. 고정표 이상으로 중대층의 표를 좀 더 끌고 와야 되는데 그런 모습들이 지금 뭐 땅 투기 의혹들이나 다양한 이 공세들로 인해서 중도층 표를 좀 많이 끌고 오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 네. 측면에서 봤을 때 결선 투표는 가지 않을까 하고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민주당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체포 동의안에 대한 국회 표결이 내일입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매우 부당한 구속영장 청구라고 이미 총의를 모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전윤기 의원님, 네. 당내 상황 정리가 됐습니까? 실제로 의총을 통해서 구속영장 청구된 내용들을 가지고 판사 출신 의원들 두 분께서 이것을 분석하고 PPT를 의원들께 다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영장 청구가 얼마나 부당한지를 알렸고 실제로 인신을 구속할 수 있는 이유가 하등 없다라는 결론에 이르기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네. 해서 자연스럽게 자유토론에 들어갔는데 많은 분들께서 이것은 명백한 정치 탄압이다라고 규정을 해주셨고 이렇게 뭐 당론으로 정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이런 총의가 모인 것으로 정의를 하겠다라고 네. 하고 정리를 했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대로 압도적 부결이 예상되나요? 예, 이번 구속영장 청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인신 구속의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네. 총의가 모였다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마 압도적으로 부결을 시키자는 의견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홍 의원님,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 일각의 다른 목소리를 주목하고 있잖아요. 예. 지금 뭐 원내에서 이제 그 건노가 고문이라든지 이제 원로 그룹이라든지 네. 또 김혜영 최고라든지 뭐 그런 어떤 원내에서 어떤 목소리가 지금 좀 커지고 있고 특히 또 원내에서도 지금 조홍천 의원이라든지 여러분들이 이제 민주당의 미래 특히 부결됐을 때의 어떤 그 국민의 어떤 지지율이 떨어질까 봐 사실은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저는 어느 순간 민주당이 개딸들이라든지 팬덤 정치에 매몰돼서 다른 목소리를 냈을 때는 굉장히 집중적인 공격을 받는 것이 이제 금태섭 전 의원의 이런 어떤 사례가 되고 난 다음부터는 상당히 좀 합리적인 다른 목소리가 많이 지금 줄어들었다. 네. 그래서 이번 그 체포동의안 어떤 투표에서는 아마 그 민주당 거의 뭐 대부분이 그 부결을 시킴으로써 아마 압도적으로 그 지금 부결이 될 것으로 지금 예상됩니다만은 네. 그러나 이런 것들이 궁극적으로 결국은 민주당에 대한 전체적인 어떤 국민의 어떤 이미지가 굉장히 좀 나쁘게 지금 다가와서 결국은 다음 총선에서의 엄청난 민주당이 저는 부담으로 네. 다가올 것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민주당 의원님들도 굉장히 고민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 전윤기 의원 얘기를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기소 문제 예견된 수순이라고 보잖아요. 그러면 이제 당원 80조 등을 들어서 대표적 문제에 대한 견해가 나오기도 하던데 그럼 민주당은 내일 이후에 어떤 전략을 갖고 있을까요? 사실 내일이기보다는 결국에는 구속영장 청구가 아마 부결될 것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 네. 그 이후에 검찰에서는 결국에는 기소를 할 것이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원 80조에 보면 기소와 동시에 이제 당직이 정지가 됩니다. 네. 그리고 나서 윤리심판원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사실 윤리심판원에서도 이미 구속영장 청구가 들어오고 나서 어느 정도 이렇게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사 내용을 토대로 당무위원회에서 의결로 좀 달리할 수 있는 해석 조항이 있기 때문에 네. 큰 변수는 없을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홍석천 의원이 보시기에 만약 부결이 되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게 바라던 바입니까? 저희들은 뭐 솔직히 이재명 대표가 좀 더 계속해서 좀 버텨주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로 인해서 민주당의 이미지가 방탄당이라든지 내로남불이라든지 그리고 지금 현재 수사로 이루어지고 있는 많은 어떤 국민적인 어떤 부정적인 어떤 인식이 이재명 대표로 인해서 민주당 전체에 지금 확산되기 때문에 당의 지지율이 계속해서 국민의힘과 격차가 이제 벌어질 것으로 지금 더욱 예상이 되는데 네.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락을 떠나서 네. 지금 이재명 사실은 대표로 인해서 여야 간에 더 좀 대립이 일어나고 있고 지금 국회 일정이 모든 것이 지금 다 꼬이고 네. 모든 어떤 법안들이 사실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그런 어떤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당락을 떠나서 민주당을 위해서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좀 합리적인 그런 어떤 판단이 민주당 의원님들 사이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윤기 의원님, 네. 민주당은 지금 민생과 대장동 50억 클럽 또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 관련한 이른바 쌍특검에 대해서 지금 강조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3월 국회에서 본격화할 계획인지요?
본격적으로 이제 정의당도 설득을 해야 되고 네. 우리 무소속 의원님도 설득을 해야 됩니다. 이미 100분이 넘는 민주당 의원들이 국회 지금 로텐더홀에 모여가지고 김건희 여사의 특검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거든요. 네. 사실 이제 이게 3월 달부터는 실질적으로 특검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 논의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 이것을 국민의힘에다가 요구를 해서 국민의힘도 김건희 여사의 의혹을 털고 가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라고 제안할 생각도 있습니다. 네. 지금 언론에서 2021년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수사하면서 김건희 여사에게 출석을 요구했지만 응하지 않았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응과 입장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정부와 여당에서 주장을 하고 있는 것들은 이 문재인 정부 2년 동안 왜 김건희 여사 수사 안 해놓고 지금 와서 수사를 하라고 촉구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요. 네. 문재인 정부에서는 2년 동안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있었고 그다음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있었죠. 네.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임한 이후에 한 5개월 정도 김건희 여사가 수사가 진행이 되었고 여기에 소환에도 응하지 않은 이런 상황으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 출신으로 대통령이 된 만큼 검사의 중립성을 저희는 보장할 수 없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50억 클럽이라든지 대장동 문제라든지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문제 같은 경우에는 중립성이 담보된 여야가 한 명씩 추천한 특검을 통해서 해당 내용들을 밝히고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저희는 드리고 싶습니다. 홍 의원님 지금 임시국회 여는 것 갖고도 지금 충돌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어떤 대응적으로 갖고 계세요? 예, 지금 재연 국회 이래로 지금 임시국회가 3월 1일 날 3일절에 소집된 케이스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그 이재명 대표의 어떤 방탄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이고, 그리고 좀 전에 이제 전용기 의원이 말씀하신 그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해서는 팩트가 조금 몇 가지 이제 틀린 부분이 있는데, 첫 번째 그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일단은 그 경찰에서 무혐의 된 것을 2020년 4월달 최강욱 의원이 다시 이제 고발이 들어가서 이제 수사를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수사를 하다가 그 추미애 그 박범계 법무부 장관 시절에 네. 당시에 그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검찰총장을 수사 라인에서 이제 배제를 하면서 네. 거의 2년 동안 탈탈 털었고, 그때 당시에 이미 수사를 상당히 했다는 것이 이미 증명이 됐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김건희 여사는 기소조차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수사를 안 하는 것이 아니고 김건희 여사는 수사를 했다는 것이 최근에 한동훈 장관이 국회에서 답변에서도 나왔죠. 수사를 어떤 방식으로 했느냐, 서면 조사를 했습니다. 네. 그 검찰에서는 당시에 이게 그 이제 그 출두를 요구할 사항은 아닌 정도로 좀 경미했기 때문에 서면 조사를 했고, 이것을 통해서 사실은 마무리를 충분히 해야 되는데 단지 이제 마무리가 단지 이제 안 됐을 뿐이라는 걸 했고, 지금 이제 소송 중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지금 소송이 진행되면 곧 저는 마무리될 것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한 가지만 바로 잡고 가려고 하면요. 사실 뭐 이재명 방탄 이렇게 말씀을 좀 해주시는데 저는 뭐 가스비 폭등 이것 비판했다고 이재명 방탄이라고 얘기하고, 이번에 정순신 변호사 사건이 나오면서도 이재명 방탄으로 정쟁으로 몰고 가는 것 아니냐라고 여당 의원님들께서 주장을 하시는데 저는 동의할 수 네.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임시국회는 일하는 국회법상 1월과 7월에만 열지 않을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네. 3월 1일 날 국회법상으로 국회법에 의해서 임시국회를 열자고 하는 것이 어떻게 이재명 방탄이 될 수 있느냐, 저는 이런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는 것이고, 조금 전에 그리고 2년 동안 김건희 여사를 탈탈 털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수사 라인에서 배제됐다 이런 말씀을 주시는데요. 저는 여기서 한마디만 더 드리면 상식적으로 검찰총장 부인을 상대로 뭐 기소를 할 수 있고 진짜 탈탈 털 수 있는 검사가 대한민국에 있을지 저는 네. 그런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은 심정입니다. 여전히 뭐 이 주제만 나오면 충돌인데, 또 이제 현직 의원님 나오셨으니까, 자, 그렇다면 이 도대체 민생 협치 국회는 과연 언제쯤 열릴 수 있는 것인지, 내년 4월 총선까지 이렇게 늘상 대립 충돌로 가는 것인지, 홍 의원님은 어떤 전망이세요? 예, 정치의 영역이 결국은 언론 어성이 상당히 어떤 정쟁적인 요소가 있고, 사실은 좀 다투기 쉬운 어떤 그런 어떤 환경입니다만, 최근 21대 국회 들어서는 너무 민주당의 압도적인 어떤 다수 의석을 가지고 굉장히 어떤 무리한 어떤 입법 내지는 그런 것을 좀 함으로써 네. 사실 굉장히 21대 들어와서 좀 그런 게 좀 심해졌고, 최근에는 이재명 대표권으로 해서는 좀 굉장히 좀 더 심해졌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네. 이유 여를 떠나서 국민 여러분들께 굉장히 좀 죄송스러운 말씀이고,
여당으로서 이런 어떤 문제를 좀 풀어나가는데 특히 지금 소수당으로서 한계는 있습니다만은 네. 앞으로 당대표가 3월 8일 정해진다면 아마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많은 관심과 좀 노력은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들을 위해서는 여야가 협치하는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줘야 된다라는 것은 엄연한 그리고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다 이런 말씀을 네.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법과 정치가 정확하게 나누어져 있는데 이미 정치는 사라지고 모든 것을 사법적인 측면으로 보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싸우게 되는 것이고 그 싸우는 모습으로 인해서 국민들께는 불편함을 드리고 있는 상황인데 네. 정치는 사람이 하는 것이고 결국에는 타협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여야가 조금만이라도 양보하고 서로 협치하는 모습을 우리 국민들께 보여줬으면 좋겠다. 지금이라도 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두 분의 다짐처럼 좀 변화된 국회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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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 땅 사건의 핵심은 시세 차익이 아닙니다. 권력형 토건 비리라는 것입니다. 권력형 토건 비리라 그러시는데 확실하게 그렇게 장담하실 수 있습니까? 법적 책임 지시겠습니까? 질문을 저는 그렇게 보고 얘기를 했는데 아니 그러니까 질문 왜 정확하게 책임을 지라고 하세요. 합니까? 아니, 건전한 토론 현장이 아니, 저는 돼야 되죠. 책임지겠다고 내가 불법 있으면 책임지겠다고 내 모든 정치적인 생명을 여기 걸겠다고 하셨는데 만약에 우리 황교안 후보께서 말씀하신 거짓이면 정치적 책임을 지고 정계 은퇴하시겠습니까? 자,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자신 없으면 말씀하지 마세요. 윤핵관이 국민의힘입니까? 윤핵관이 국민의힘의 핵심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윤핵관의 잘못된 행태를 비판하는 것이지 국민의힘을 비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잠깐 착각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지금 너무 윤핵관 손아귀에 있으셔가지고 그래서 윤핵관이 마치 국민의힘 전부인 양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이분들의 권력 줄세우기 행태는 지금 당을 망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정말로 떳떳합니다. 저는 제 정체성을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정말 우리 당이 고맙습니다. 우리 당에 뼈를 묻을 겁니다. 네, 한 주간의 여론 흐름 짚어보겠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 K 소장, 이은영 휴먼앤데이터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갤럽 리얼미터 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습니다. 배 소장님, 네. 한 주간 대통령 지지율 흐름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셨어요? 조금 올라간 그런 또 상승 추세로 나타났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대통령 지지율이 내려갔을 때 지지층들의 위기감에 따른 결집도 있을 테고요. 네. 또 하나는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의 민생 행보 또 노조 대응에 대해서도 지지층들 또 보수 성향이 강한 지지층들이 결집하는 그런 또 현상도 나타났고요. 네. 더 중요하게는 이재명 대표 변수가 불거지면서 네. 또 지난 대선에 윤석열 대통령에게 투표했던 이 투표층들이 결집하는 현상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은영 소장님. 네. 갤럽 조사를 보면요, 윤석열 대통령의 긍정평가 이후로 노조 대응이 1위로 올라왔습니다. 네. 윤 대통령이 회계장부 제출을 거부한 노동조합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는데 이게 초강경 대응 움직임이 중도층까지 영향을 줍니까? 이 중도층에는 영향을 안 줄 걸로 보여지고요. 이게 네. 지난번에 대통령 지지율 좀 상승했을 때도 작년 이제 12월이었죠. 그때도 노조 대응 때문에 상승을 했는데 이번에 이제 회계장부 제출하고 건폭 비리 척결로 잠시 좀 지지율이 올랐지만은 이제 요거는 20, 30대가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좀 관심을 많이 갖는 흐름과 함께 이 노조에 대한 부분은 좀 20, 30대들이 좀 기존 기성세대와 좀 노조관이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좀 상승은 했지만 지금 이러한 그 노조 대응에 대한 부분만 가지고 중도층을 확장해서 견인할 수는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우클릭 행보로는 한계가 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배 수장님, 그런데요, 윤 대통령이 신임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한 그 정순식 변호사가 하루 만에 그만뒀잖아요. 그렇죠. 이제 아들의 학교폭력 사건, 요즘 학교폭력하면 굉장히 민감 네. 사안인데 어쨌든 이제 검증 과정 등에 문제가 있었다 이런 지적이 예. 나오는데 대통령 지지율에 추가적인 영향은 없을까요? 이 상태를 더 고집하게 된다면은 대통령 지지율 타격이죠. 왜냐하면 이건 정순신 국가본부장 지명자가 바로 사의 표명을 했는데 대통령실에서는 어떻게 설명했냐면 임명 취소다 그랬어요. 네. 그 이야기는 이 파장을 최소화하겠다. 왜 그러냐면 이른바 영화 도가니 현상 또 OTT 드라마 더 글로리 현상인 거죠. 네. 왜냐하면 이건 여야가 따로 없습니다. 이건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이슈거든요.
그러니까 지지층이든 지지층이 아니든 양쪽 다 달아나 버릴 수 있는 네. 대통령 지지로부터 빠져나갈 수 있는 특히 이 학교 폭력과 관련된 것은 MZ 세대 또 여성 주부층 상당히 민감할 수밖에 없거든요. 맘카페도 상당히 논란이 맘카페가 뭐 시끌벅적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지난번에도 만 5세 취향 연령 이야기가 나왔을 때 지난해 7월 말입니다. 8월 초 이걸로 대통령 지지율은 사실상 10%까지도 내려갈 뻔했던 이슈였거든요. 네. 이번에 빨리 이 처리에 들어갔던 것도 그런 여론이 확 꺾이는 것을 좀 차단하기 위한 좀 긴급한 조치였다라고 봐야 되겠죠. 이은영 소장님, 네. 정순신 그 국가수사본부장 낙마가 어떻게 이 상황에서 매듭이 됩니까? 아니면 지지율에 또 다른 변수가 되나요? 이게 좀 변수가 될 걸로 보여지는데요. 사실 지금 최근에 대통령 지지율 흐름을 보면은 주부층이 상당히 좀 받쳐주는 면이 있었어요. 네. 주부층이 긍정 평가가 좀 높게 나타나고 있었는데 이 지금 학교 폭력이라는 것 자체가 이슈 자체가 굉장히 좀 민감한 이슈고 그다음에 이 학생이 아들이 서울대를 갔는데 그 입시 요강에 보면은 이런 그 폭력과 관련한 거에 대해서는 감점이 있다라는 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정시로 갔냐 수시로 갔냐 이 문제도 논란이 됐었는데 정시로 갔는데 왜 이 부분이 반영이 안 된 거냐. 사실 최근에 이렇게 소송을 통해서 학폭의 그 징계 절차를 늦추는 그런 게 계속 좀 증가하고 있다라는 그 보도가 있었는데 네.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지금 민주당도 이걸 진상조사하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꼬리는 끊어냈지만 주부층이나 지금 계속 좀 이슈화가 되고 있습니다. 네, 배 소장님. 네. 여당인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과의 지지율 함수를 보면요. 정권 초인데 몇몇 조사에서 어쨌든 당의 지지율이 대통령 지지율보다 앞섭니다. 네네. 이게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합니까? 이건 뭐냐면 국민의힘 지지층 내에서도 일부는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대통령의 이 국정 운영 스타일과도 관계가 된 것이고, 근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대체로 어떤 응답층들이 안 들어오냐면은 뭐 부울경 일부는 안 들어옵니다. 그리고 또 50대 일부가 안 들어와요. 또 자영업층 일부가 안 들어옵니다. 상당히 민생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부산경제, 경남경제, 울산경제 상당히 어렵거든요. 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힘은 지지하지만 대통령의 지지층이 안 되면 이게 상당히 또 국정 운영이랑 특히 이제 뭐냐면 총선을 앞두고 부담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대통령 지지율 가지고 이 선거 때 일종의 기준이 되는 것이거든요. 네. 대통령에 대한 평가죠. 국회의원 한 사람에 대한 평가라기보다는 그런 만큼 윤석열 대통령이 더 지지율을 국민의힘보다는 끌어올려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네. 결국 중요한 것은 국민의힘보다 대통령의 지지율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중도층이거든요. 네. MZ 세대거든요. 여성이거든요. 수도권이거든요. 이게 중요하죠. 이은영 소장님. 네. 총선 말씀하셨으니까요. 그 당의 지지율과 대통령 지지율 어느 쪽에 더 영향을 끼칩니까? 오히려 기본적으로 대통령 지지율이 당 지지율을 견인해가는 게 지금 임기 초반이잖아요. 네. 가장 이게 기본적인 내용인데 대통령 지지율이 지금 당 지지율보다 낮다. 그 이유는 대통령의 국정 운영이 지지층만을 향한 국정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대부분의 대통령은 이제 확장을 위해서 자기 지지층보다는 중도에 있는 그 계층을 보고서 국정 운영을 펴나가는데 그래서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은 그렇게 이제 터닝을 하면서 오히려 지지층의 반발이 일어났던 사례도 있었는데 네. 지금 그 윤석열 대통령은 지지층만을 보는 그 마지막 40%만을 지키는 지금 국정 운영을 펴다 보니까 지금은 어떻게 총선 앞두고 좀 전략적으로 그렇게 가고 있다 이런 해석은 안 그렇게 되나요? 보기에는 지금 대통령 지지율 30%대 박스권에 갇힌 이 상황에서 총선 나서는 후보들이 대통령 이름 걸고 지금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이 부분은 향후에 전대 끝나고 나면 전면적으로 좀 국정 운영을 바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배종찬 소장님, 네. 국민의힘 지지율이 30% 후반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지금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맡은 지 한 180여일 동안 국민의힘 지지율 어떻게 봐야 합니까? 좀 안정적인 국면으로 간 겁니까? 좀 그렇죠. 평가를 한다면. 뭐 이게 양면이 다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우선 정진석 비대위원장을 평가할 때는 묵직하거든요. 네. 묵직입니다. 그러니까 묵직이니까 보수층을 결집하는 데는 상당히 또 보탬이 됐습니다. 그런 네. 만큼 일각에서는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당대표 전당대회에 나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있을 정도였습니다. 네. 지난번 연설회장에서 뭐 농담인지 진담인지 예. 본인도 그런 얘기를 하대요. 그럼요. 농담이겠죠. 나도 나올 걸 그랬다. 예, 뭐 이것도 이런. 묵직하니까요. 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묵직이 자칫 잘못하면 우직해지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안타까운 것은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국회 부의장까지 역임을 했고
상당히 또 중진 관록이 있는 정치인인데 야당과의 좀 협치 부분, 그다음에 이준석 전 대표와의 앙금은 또 해소가 안 되거든요. 네. 그러면 굉장히 묵직한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장점, 조금 우직함을 좀 더 유연하게 갔더라면 어땠을까라는 판단이 들 수도 있겠죠. 이은영 소장님, 국민의힘 네. 당대표 경선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네. 국민의힘 지지층만 대상으로 한 지지도 조사를 보니까 김기현 후보가 선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양강 구도를 이어가고 있던 김기현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좀 하락했단 말이죠. 예. 이건 어떻게 봐야 합니까? 일단은 MBN하고 넥스트 리서치도 오늘 조사에서 발표가 나온 걸 보면은 지금 이 1강, 그러니까 2강 구도에서 지금 1강 3중 구도 형태로 좀 바뀌는 패턴이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유는 제가 볼 때는 일단은 그 황교안 후보가 예상외 선전을 하고 있다. 그 황교안 후보가 김기현 후보가 가져가야 될 표를 좀 이쪽으로 자기 쪽으로 땡겨가는 힘이 좀 굉장히 좀 강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이준석 전 대표가 지금 캠페인 전에 뛰어들면서 천하람 후보가 좀 치고 올라가야 되는 부분을 약간 좀 이렇게 누르는 그런 좀 패턴이 보이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안철수 후보가 그 캠페인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무대응 전략 비슷한 이렇게 쟁점을 만들지 않는 전략을 펴면서 이게 표심이 좀 흩어지면서 지금 1강 3중 구도가 됐는데 어쨌든 결론적으로 보면은 지금 50%를 넘는 그런 형태로 1차전이 마감될 것 같지는 않고 결선까지 가게 되는데 이 상황에서 그러면 이제 결선에 올라가지 못한 두 후보, 제가 보기에는 지금 천하람 후보와 황교안 후보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 두 후보의 표심이 어떻게 이동할지가 좀 중요하게 될 것 같습니다. 배 소장님, 네.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요. 다른 네. 후보들의 지지율에 비해서 많이 빠지고 네. 정체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안 후보의 지지율이 하락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중도가 아니라 중동이나 성동으로 갔어야 된다. 왜냐하면 이제 중도를 강조하거든요. 네. 그런데 중도는 뭐냐면 이 당심, 이른바 당원 투표에서는 뭔가 이 전략적인 돌파구를 마련하기 어렵습니다. 이번 네. 전당대회 성격은 다분히 이 고정표 대리전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확장성이 내가 더 있어요라는 중도표는 애매모호하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중동이다. 그럼 뭐냐면 경제로 갔어야죠. 네. 아예 그냥 확 경제로 가서 경제하면 안철수구나. 그러니까 일종의 이 보완적 윤심으로 가거나 아니면은 윤심을 조금 더 다른 차원에서 이끌기 위해서 성동구 아닙니다. 뭔가 권성동 의원과의 이 협력 관계, 네. 윤심을 더 얻어내기 위한 또 당원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한 왜 그러냐면 권성동 전 원내대표, 권성동 의원의 효과가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네. 체리 엄지척 따봉 효과가 있거든요. 그걸 좀 가져봤어야 되는데 네. 그게 아쉬운 대목이 되겠죠. 네.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김기현 후보의 울산 땅 투기 의혹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네. 김 후보 땅 투기 의혹을 제기한 후보들에게 새빨간 거짓말이다 이러면서 지금 법적 조치까지 경고를 했는데 네. 울산 땅 투기 의혹이 앞으로 전당대회에서 어느 정도 파급 효과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일단은 김기현 후보가 이거를 지금 수사 의뢰를 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이 KTX 그 시세 조정 논란으로 모든 이슈가 올인이 되는 거를 지금 막고 있는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김기현 후보에게 좀 마이너스 효과가 날 것 같지만 오히려 다른 이슈들을 차단하면서 요 하나 이슈만 막아내면은 그 김기현 후보의 지지율이 약간 또 상승할 수도 있는 그런 지금 분위기를 만들고 있어서 아주 마이너스로 지금 가고 있지는 않다. 이슈만 올인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보고 있고 지금 이 그 울산 KTX 이슈와 관련해서는 황교안 후보가 이 문제를 지금 제기하고 있는데 땅을 네. 왜 샀냐? 그다음에 이게 왜 KTX 노선이 휘어졌고 첨탑이 왜 비켜갔냐? 이 세 가지인데 사실 이거는 이 전대에서는 전대에서 작동하기보다는 총선에서 이 이슈가 다시 한번 불거질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높습니다. 네. 배종찬 소장님. 예. 결국 지금 관심은 이제 1차에서 끝날 것이냐 아니면 네네. 결선 투표까지 갈 것이냐라는 점인데 1차적인 관심입니다. 예. 당선 가능성을 묻는 조사에서는 김기현 후보가 52.6%로 네네. 과반을 차지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결선 투표. 저는 지난주 같았으면 결선 투표 가능성이 높았는데 이번 주 판세 분석은 좀 결선 투표 안 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1차에서 끝내는 예, 왜 그러냐면 것 같다. 첫 번째는 방금 전에 이현영 소장께서 굉장히 잘 분석을 해주셨는데 이게 조지 레이코프의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 그러니까 민주당이 뭔가 공화당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민주당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자꾸 공화당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관심이 오히려 공화당에 집중이 돼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김기현 후보의 땅 이야기도 어느새 그냥 김기현 후보 쪽으로 다 집중이 돼버리는 겁니다. 네. 왜? 안철수의 메시지, 또 천하람의 메시지, 황교안의 메시지가 물론 황교안 후보의 경우에 상당히 약진하는 광고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그러다 보니까 김기현 후보냐 아니냐 이렇게 더 결집이 되고 있고 네. 또 한편으로는 결선에 가기 위해서는 이 결선 가는 방정식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안철수 후보의 당심 확장성이 더 있어야 되거든요. 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안철수 후보가 중도를 강조하고 약간 이 애매모호한 지점에 있기 때문에 이게 확장이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네. 안철수 후보의 이 표가 확장되지 않으면 결선의 가능성은 좀 낮아지게 되는 것이죠. 지금으로서는 결선이 아니라 1차에서 끝날 것이다 이런 네. 전망이신데 이은영 소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데이터로 보면은 결선까지 갈 걸로 보이는데요. 네. 근데 이제 저도 결론적으로 김기현 후보가 좀 우세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그 최고위원 후보들에 대한 그 조사 결과를 보면은 친윤 후보들이 좀 전체적으로 다 앞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면은 어쨌든 아까 지금 배 소장님이 잘 얘기를 해주셨는데 김기현 대 반 김기현 이렇게 되면은 결국 이슈는 김기현으로 집중되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결선 투표를 넘어가더라도 김기현 후보가 좀 당선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지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TV 토론회에서 두 분 말씀하셨듯이 예. 황교안 후보와 천하람 후보가 존재감을 보이면서 지금 네. 지지도를 높여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두 후보가 향후 전당대회에서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없을 걸로 보입니다. 이번 네. 전당대회 특징이 굉장히 결국에는 윤심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그것이 마땅하든 또 좋아하든 싫어하든 간에 또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든 간에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어떤 전당대회에 기저가 깔려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 결과적으로는 이번 전당대회에 연캐는 없다. 연대와 캐스팅 보트는 없다. 네. 저는 그래서 끝까지 간다. 갈 때까지 가는 것이 이번에 전당대회이기 때문에 4인 4색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저는 천하람 후보는 이 정도 역량을 보여준 것만으로 저는 돌풍이라고 봅니다. 상당히 의미 있고 앞으로 우리 청년 정치의 도약대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이고요. 두 번째는 주목하게 되는 게 황교안 후보입니다. 네. 황교안 후보가 그동안에 부정선거에 대해서 이제 성토하는 그런 이미지가 강했는데 심지어는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더라고요. 황교안 후보의 벨소리, 황교안 후보한테 전화를 하면 부정. 근데 그 이미지를 완전히 좀 탈바꿈하고 김기현 후보를 정조준에서 저격하지만 그래서 나쁜 남자 이미지라기보다는 뭔가 좀 그동안에 못 봤던 황교안 후보의 섬세함, 구체적인 또 그런 전략적인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저는 고정표를 어느 정도 황교안 후보도 가져간다. 네. 적어도 이번 전당대회는 대표 자리에 못 올라가겠지만 내년 총선에서는 나름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만약에 1차에서 끝난다면 두 후보도 김기현 후보의 일종의 도우미 역할을 한 겁니까? 글쎄 이제 다 이번 전당대회는 결국 각자의 길을 갔다. 그러니까 네. 이른바 전당대회를 통해서 뭔가 서로 후보들 간의 교류는 없었다. 그러니까 네. 마지막에 누가 되든 간에 당 통합에 대한 후유증, 과제는 남아있다고 봐야 되겠죠. 짧게 덧붙이면 도우미 역할은 나경원 전 의원까지만 했던 것 같고요. 네. 지금 올라온 후보들은 다 각자 자기 존재감을 지금 보여줘서 총선에서 이 힘이 좀 발휘가 될 걸로 보여진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요. 남은 기간 변수는 어떤 게 있습니까?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역시 투표율입니다. 투표율이고 그다음에 이제 이준석 대표가 계속 지금 그 미디어를 독점할 것이냐. 이게 지금 그 선거판에 그러니까 전대판에 미치는 영향이 조금 더 영향을 조금 더 미치는 것 같아요. 당원들에게 영향을 좀 주는 것 같고, 그다음에 하나가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지금 이 부결 처리 문제. 네. 이게 오히려 지금 다음 주에 좀 계속 또 그 이슈를 잡아먹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이 전대 이슈가 조금 이제 좀 안 보이면서 결국 또 김기현 후보 윤심을 받는 김기현 후보로 책임 당원들이 좀 이동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좀 예측하고 있습니다. 배종찬 수사님. 네. 갤럽과 리얼미터 조사를 보니까 예. 민주당 지지율이 상승했습니다. 네. 내일 국회에서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있는 그럼요. 상황인데 네. 이 같은 논란 속에 민주당 지지율이 상승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결집이죠. 네. 저는 역시 결집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는 국민의힘 지지층들이 결집하고 전당대회를 통해서 서로 확 이렇게 또 맞붙게 되고 또 관심도가 올라갔을 때는 국민의힘 지지율이 올라가는데 또 더불어민주당이 결집하는 건 뭐냐? 이 위기 국면입니다. 네. 다른 어느 때보다도 문재인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이전에 노무현 전 대통령 이전에 김대중 전 대통령의 핵심 지지 기반이 뭐였습니까?
호사화입니다. 호남 40대 화이트 칼라. 그러니까 막연히 불체포 특권이 강조되고 또 체포 동의안에 대해서 여론을 한 2주 전에 물어봤을 때는 호남에서도 체포 동의안에 대한 찬성 여론이 뭐 상당히 이 반대와 박빙이 팽팽하게 나올 정도. 지금은 네. 아닙니다. 지금은 이재명 대표의 체포 동의안에 대해서 호남에서는 반대가 높게 뚜렷하게 나타나고 그런 위기인 거죠. 네. 여기서 결집하는 것이 호남 40대 화이트 칼라 바로 그래서 호사화가 결집되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위기감 이 부분이 당의 위기감으로 이어지면서 지지율이 올라갔다고 봐야 되겠죠. 지지층 결집 효과가 그렇습니다. 있다 이런 네. 분석이시군요. 이은영 소장님, 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국민 여론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일단은 지금 조사된 갤럽에서 조사한 자료를 보면은 네. 구속 수사해야 된다가 49%, 구속 수사해서는 안 된다가 41%로 약간 팽팽한데 구속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조금 더 높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20대 같은 경우에 구속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53%, 구속하면 안 된다가 28%여서 20대하고 60대 이상이 좀 비슷한 패턴이고 나머지 이제 3, 4, 50대는 구속하면 안 된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 국민의힘과 민주당 지지층은 거의 80%대로 각자 이제 그 자기 입장에서의 민주당 지지층은 구속하면 안 된다라는 게 높게 나타났거든요. 네. 이런 흐름으로 지금 봤을 때는 일단은 내일 그 월요일 날 있을 부결안이 결국 이제 부결안으로 결론이 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그렇게 부결이 나도록 하기 위해서 사실 좀 최근에 민주당에서 행사를 굉장히 여러 가지를 좀 다각도로 했어요. 뭐 지역에서 결의대회도 하고 청년 여성 무슨 결의대회도 하고 이런 식으로 그 부결을 높이기 위한 그런 이제 붐업을 좀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배 수장님, 예.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에 대한 생각을 듣는 조사에서는 과반이 넘는 사람들이 그렇죠. 네. 성역 없는 수사를 위해 폐지해야 한다 이런 응답이 나왔던데요. 예. 근데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45% 동률로 나왔습니다. 예. 어떤 점을 시사합니까? 이걸 지금 그래프를 두 개 다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우선 순서가 좀 바꿔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에 대한 그래프를 먼저 보여주실 수 있으면 보여주시면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국회의원의 어떤 기득권, 이 특권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제 반대 여론이 높습니다. 성역 없는 수사위원회를 폐지해야 된다가 57%, 그래서 정치 탄압 방어위원회를 유지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이 불체포 특권을 유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인식이 상당히 높다. 네. 자, 지금 보셔야 될 또 하나의 그래프는 이재명 체포 동의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나오느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 동의안에 대해서는 반대가 47.4, 그다음에 동의가 45.7입니다. 이게 2주 전하고도 다른 거예요. 네. 이 말씀이 뭐냐면 저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에 이재명 대표가 아니라 홍길동 체포 동의안 그러면 찬성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을 거예요. 네. 그 이야기는 무슨 말씀이냐면 이재명 대표라는 이 존재감이 지금 더불어민주당으로서는 이게 맞고 안 맞고의 문제가 아니라 결집을 해야 되는 겁니다. 네. 그런 절체절명의 이제 위기 국면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와 한 몸이 됐다, 공동 운명체가 됐다. 일종의 정치 이렇게, 탄압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그렇게 건가요? 이제 지지층 내에서는 인식을 한다고 봐야 되겠죠. 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검찰의 영장 청구 부당성 연일 강조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내일 뭐 체포 동의안 두 분 전망대로 하면 부결 가능성이 높은데, 근데 이게 내일 이후에 그렇다면 이 대표적을 둘러싼 논란 당장 뭐 크게 얘기가 되지는 않겠습니다만 네. 장기적으로 총선을 앞두고 과연 어떤 선택이 필요한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같이 고민을 할까요?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네. 이재명 대표가 일단은 기소되더라도 대표직은 물러나지 않겠다라고 입장을 네, 밝혔지만 그 입장 분명히 했죠. 예, 그렇지만 이것이 이제 계속 2차, 3차 이어질 경우에는 당으로서도 좀 부담이 되고 총선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 겁니다. 당 전체 이미지가 지금 안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근데 지금 문제는 총선까지 좀 기간이 아직 길게 남았다는 거거든요. 당내 좀 여론을 들어보면은 한 추석 전후로 해서는 조금 더 당당한 모습으로 이 사안들을 좀 대처해 나가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추석 전후로 해서 이재명 대표가 어떤 결단을 내릴지, 그러니까는 결단을 내린다라는 거는 구속영장을 받으러 가는, 실제로 이제 자기가 조사를 받으러 가는 이런 형태, 실질심사에 예, 실질심사에 응하는 이런 형태가 될 수도 있지 않은가 이렇게 조심스럽게 좀 전망을 해봅니다. 조금 이제 비슷하면 다른 전망은 저는 일단은 이재명 대표의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기자간담회에서도 의지를 표명한 거지만 대표직 내려놓지 않겠다. 지금 당헌 당규에서도 일단 정치적인 이 압박 이 등의 사유로 인해서 기소가 되는 경우에는 대표직을 유지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 저는 좀 이 투트랙 전략을 취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일단은 대표직은 유지를 하되
더 민생을 강조하면서 새로 이제 곧 원내대표가 뽑힐 거거든요. 네.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선거를 끌고 가는 전략 네. 그런 부분을 통해서 이른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들은 결집하면서 결국 민결 중탈이 가장 지금 현안이 될 수밖에 없는데 민주당 지지층은 결집되는데 중도층 이탈하는 것이 특히 이제 수도권에서 제일 우려스러운 것일 겁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보완할지가 민주당의 최대 과제라고 봐야 되겠죠. 민주당 일단 3월 국회에서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또 김 여사 주가 조작 의혹 관련 특검을 네. 추진하겠다 이런 방침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향후 여론의 어떤 변곡점이 될까요? 이게 좀 변곡점이 될 것 같은데 일단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중도층을 끌어들일 수 있느냐 여부와 그다음에 이제 정의당 등 기타 이제 정당과 연대를 해서 이게 하나의 좀 단일 대우를 만들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모멘텀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 두 가지 사항, 쌍특검과 해당하는 이 두 가지 사항이 지금 아까 말씀하신 그 원내대표 중심의 민주당 이끌어가는 흐름과 함께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걸로 좀 보여집니다. 이번 주에는 뭐 앞서 얘기를 했습니다. 뭐 어떤 점 특히 주목해서 봐야 할까요? 뭐 굵직굵직한 것은 또 진행이 되겠지만 저는 우선적으로는 좀 더 집중하고 또 관심을 기울이게 되는 게 후임 국가수사본부장이 누가 지명이 되느냐. 또 하나는 이재명 대표의 체포 동의안 표결 이후의 행보. 네. 이 부분이 상당히 주목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체적인 뭐 부결이냐 찬성 표 수가 얼마냐 이것도 관심사라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럴 수도 있고요. 그 이후에 또 어떤 의사표명이 이루어질 수 있느냐. 또 국민의힘도 반응도 나올 수 있게 임시국회하고도 연결돼 있거든요. 네. 그것에 따라 또 영향받는 국민의힘 전당대회와 관련해서도 주목받는 그런 한 주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은영 소장님은 한 가지 찝은다면? 역시 이제 그 부결된 이후에 저는 의석 표수가 굉장히 중요하게 보여지거든요. 사실 결집도를 놓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기 때문에 네. 그게 결집이 되면 지지율이 조금 올라갈 수 있습니다. 지난해 한국의 출산율이 사상 최저치인 0.78명을 기록했습니다. OECD 회원국 평균의 절반 이하로 사실상 전 세계에서 출산율이 꼴찌인 셈입니다. 인구 구조뿐만 아니라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포함한 생활 양식의 변화, 미중 갈등과 신냉전 시대의 도래 등 우리는 대전환 시대를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국민이 세금을 내고 국가라는 울타리를 유지하는 근본 이유 중 하나는 이런 피할 수 없는 과제를 해결하라는 겁니다. 시대의 흐름을 놓친 대가가 어떠한지 가깝게는 일제강점기 등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문제에 너무 사로잡혀 분열과 갈등에 시간을 허비하는 우를 또다시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